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가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촉진을 골자로 하는 일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죠.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는데요. 재건축 시장에도 훈풍이 불 거라는 기대감이 일었는데요. 하지만 수혜주로 꼽히는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도 집값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의미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관련 토론회에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이광수 아리 리서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대로 하면 확 풀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난 10일 발표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도 혹시 좀 영향이 우선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광수 대표는 조금 무슨 그 정책의 방향, 정책 발표가 조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일단 며칠 안 돼서 저희가 시장의 분위기를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지난해 말부터 일단 아파트 가격이 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네. 매매 거래량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지난해 만인대 때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한 3,800건 정도 됐는데요. 예. 12월에는 한 1,700건으로 감소하고 있고 올해 1월 달에는 한 1,000건 밑으로도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거의 거래 절벽이 그렇습니다. 거래가 없다는 건 시장에 매수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 완화 때문에 향후 변화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특별히 시장의 변화를 크게 일으키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거래량만 보면은 매수가 거의 없는 정도로 너무 줄고 있다. 그러니까 이 조치가 시장에 당장 영향은 없다. 우리 권대중 교수님 어떻게 지금 시장을 좀 보고 계세요? 금리가 계속 고금리가 지속되는 한은 거래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이전에 0.5%의 기준금리가 지금 3.5까지 가 있는데 다시 0.5로 내려가진 않아요. 내려가도 0.25나 0.5 정도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은 아마 중금리 이상 고금리를 유지하지 않겠나. 최근에 코픽스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고금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놔도 시장이 바로 이렇게 정상화되거나 활성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재건축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 완화가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이유가 부동산 시장이 좋거나 가격이 오를 때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투기가 일어나요. 근데 이 시장이 안 좋을 때 풀어놨다가 좋아지면 다시 규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 대통령 되기 전에 내놨던 공약을 실천하는데 아마 시의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가장 이번 조치의 핵심이 안전 진단을 받지 않고도 재건축 절차에 들어간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재건축 절차를 이제 시작할 수 있게 우선 하겠다는 건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관련 법이 통과되면 이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습니까? 서울의 수도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을 폐지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그래서 사업 시행과 동시에 안전진단을 추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간이 이제 단축되는 건데 일단 정비사업 착수 예상 가능 물량을 저희가 보면 수도권에만 약 55만 가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관련돼서는 한 14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상당히 많고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 아파트 중에서 20% 정도가 30년 이상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지역적으로 어느 동네가 좀 많나요, 이렇게? 워낙 그렇게 돼 있어서 거의 모든 동네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타치지구가 진행됐던 노원구, 강북구, 그다음에 강남구, 그다음에 이제 양천구 이 순서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대표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30년 넘은 주택은 450만 가구 정도 되고요. 전국에는 450만? 네네, 단독주택까지. 그리고 서울에 있는 것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449만 2천 가구가 30년이 넘었어요. 단독주택 포함해서. 이번에 조치 중에서 재개발도 규제 완화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노후 주택에 대한 동의율을 좀 이렇게 낮췄어요. 예. 이게 67.7% 3분의 2 이상 받아야 되는 거를 60% 이상만 받으면 될 수 있도록 노후 건물이 예. 그리고 또 이 재정비 촉진지구는 이거 더 낮췄어요. 50%만 노후 주택이 되면 재개발 사업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만 완화한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이광수 대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는 한 55만 가구의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가 있어요. 공동주택입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그 지방에 한 20만 가구에서 75만 가구 정도. 서울로 따지면은 수도권 내에 재개발도 한 14만 가구 정도 되고요. 경기도 한 20만 가구 됩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한 115만 가구가 예. 이번에 그 규제 완화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그렇게 많으니까 네. 재건축, 재개발 절차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조합원들이 이렇게 원한다면 네. 혜택 이게 대상 후보는 지난해 된다, 12월 25일 날 통계청 자료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공적 기관 자료이기 때문에 예. 뭐 일반 기관에서 하고 아니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대상 아파트가 많다는 얘기는 규제가 완화하면 나중에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예. 시의적절한 대책이지만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시적절한데 빠지는 거? 예. 뭐 가격이 오를 때를 대비하는 규제 정책도 미리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 돼요. 가격이 오를 경우에 그건 제가 한번 나중에 얘기를 한번 좀 더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일단 굉장히 많은데 안전 진단 받지 않고 절차를 시작한다 그러면 속도가 얼마나 좀 이론적으로 날수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저희가 보통 재건축이 한 10년 이상 사업이 걸리는데요. 한 3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여요. 3년 정도. 근데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 재건축 재개발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추진하고 활성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 다 풀어주면요. 안 됩니다.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접근해서 잘 추진해야 되는데 너무 전략적이지 않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거의 막 70만, 80만, 90만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재건축할 만한 건설회사들이 없어요. 동시에 한다면?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건설회사들이 1년간 최대 할 수 있는 물량이 10만 가구거든요. 진짜로 최대로 했을 때. 10만 그런데 이걸 어떻게 동시에 한다는 거.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드린 것처럼 한계가 있다. 예. 예를 들어서 잘 보시면 한국의 건설사들만 있습니다. 한국에는. 외국 건설사 못 보셨죠? 그렇죠. 강남 아파트를 외국의 유명한 뭐 백태이나 이런 회사들이 만드는 거 못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일종의 캐파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처럼 사실은 이 한계를 알고 이거를 진짜 추진하고 싶었으면 사실 전략적이에요.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할 경우에 그들의 이주 대책이 없으면은요. 임대료가 올라가서 부동산 가격이 올려버리고 또 그 지역은 투기라서 가격이 또 올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게 규제 완화에 따르는 후속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이라도 만약에 규제 완화했다 가격이 오르면 바로 그 지체 없이 규제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올 텐데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벌써 2년 지났잖아요. 5월 달이면. 그렇죠. 3년 남은 기간에 과연 착공까지 갈 수 있겠는가? 이것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5개 신도시, 1개 신도시 중에서 5개 신도시에 선도지구만 1개 정도씩 하겠다. 1개 신도시 선도지구라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주 대책을 세워놓고 정비사업하는 순환개발 방식을 택할 것 같아요. 지금 1기 신도시 말씀을 하시는 네. 거예요? 1기 신도시의 경우에. 근데 어쩌면 이 대책이 우리 정부의 정책이 1기 신도시를 보고 나온 대책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광수 대표님이나 우리 권대중 교수님 말씀에 이제 한꺼번에 하게 되면 뭐 우리 건설회사들이 능력도 안 되고 또 시장이 좋아질 때는 또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투기 대책 같은 게 좀 필요할 거다는 얘기인데 우선은 저는 뭐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해도 정말 속도가 날 건지 실제로 진전이 그렇게 될 건지 저는 사업성이 뭐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교수님 말씀하시겠지만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사업이 느려지는 이유는 사업성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밀도 지구라고 그래서 낮은 층수의 노후주택들은 대부분 재건축이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규제를 해도요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거죠. 높이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 분양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연료 용적률이 낮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예. 다 고밀도 지구고요. 예. 층수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엔 지금 사업에 지연되는 이유가 사업성이 안 된다는 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안전진단 통과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네.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예. 사업성을 높이려면 그래서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업성을 높이려면 뭐 안전진단 그래서 풀어주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에요 이게. 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역세권 개발은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500%까지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럼 이제 고밀 아파트를 짓겠죠. 그쵸. 정상적인 아파트가 지금 분당 같은 경우가 이제 용적률이 200% 정도 가까이 돼요. 저 일산은 좀 160%, 170%밖에 안 네. 되고 약. 근데 이게 용적률 자체가 국토유용관리법상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과밀제 권역은 국토유용관리법상 300%를 250% 이하로 짓게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용적률은 지상 면적의 합계입니다. 예. 지상 지상 면적의 합계를 300% 지을 수 있는 걸 250% 이하로 지어놨기 때문에 예. 그 300% 질 수 있는까지만 올려도 일단 수익성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데 문제는 일기 신도시나 서울시가 전부 다 그러면 똑같은 그 용적률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어디는 좀 낮고 어디는 높기 때문에 예. 높은 지역은 이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선돼서 올라가는 지역은 공공기여를 하겠다. 예. 부동산 자체가 뭐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는 거니까 공공기여를 하게 해서 개발하고 네. 높이가 높은 지역은 용적률을 올리거나 용도를 변경하겠다 그러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좀 무리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익성 개선 문제가 가장 크고요. 사업성을 높이는 건데 용적률을 올리는 그럼요. 게 가장 핵심이네요. 네, 건배율이 아니고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일단 무조건 용적률이나 용도 지역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거든요. 예. 그 용적률이 올려준다 해도 용도 지역이 바뀌지 않으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아마 그 수익성을 개선할 것 같은데 무분별하게 만약에 개발하게 된 문제가 돼서 지금 일기 신도시 5개는 그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는 매니저들이 있는데 예. 어디에 어느 정도 용적률로 구분할 것인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기반 시설 확충 문제가 또 있어요. 예를 들면 기반시설. 예. 분당이 9만 6천 가구입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는 분당이 9만 6천 가구가 살 수 있는 도시 기반들을 갖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용적률이 50% 100% 올라가서 12, 3만 가구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만큼 자동차도 늘어나고 오페스가 늘어나고 교통, 상하수도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필요해. 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을 낼 게 아니라 개발 이익을 가지고 채울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돼요. 일단 뭐 정부가 개발 이익 부담금을 물리겠다고 하지만 지금 오히려 거꾸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완전히 낮춰버렸거든요. 이게.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좀 확실하게 물릴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 예. 물론 그 법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 늘리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이번 정부가 어디까지 이거 할 것인가 조건밖에 또 바꿀 수 있는데. 일기 신도시 어느 정도까지 스타트 어느 정도 좀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있을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정비 사업을 하는 과정에는요. 재개발이 됐던 재건축이 됐던 재건축은 특히 이제 안전 진단이 끝나고 나면 주민 제한을 하게 돼. 이반 제한이라고 하죠. 주민 제한에서 이반 제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이 이 정비 사업 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지정에 따라서 계획을 위반하면 또 예. 이게 끝나면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 조합 인가를 받고 사업 승인을 받게 돼요. 네. 사업 승인 받는 과정에는 뭐 교통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사업 영향 평가 이런 걸 다 받아요. 예. 그리고 이제 관리 처분합니다. 이 조합은 법적 성질이 주식회사입니다. 건설 회사이기 때문에 관리 처분을 해야 됩니다. 관리 처분까지 가는 기간이 우리 이 대표 말씀하신 대로 10년도 더 갈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업 자체가 민간 사업자 방식이잖아요. 예. 조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동의가 어려워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단축하느냐? 바로 안전진단 없이 그 위반 제한하고 나서 그 지구 지정에 계획을 하고 조합으로 갈 수 있는 중간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좀 단축된다. 정부에서는 한 5, 6년 정도 단축한다고 보는데 5, 6년씩. 네, 5, 6년 정도 단축한다고 보는데 아무리 빨라도 아마 3, 4년 이상은 걸리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 안전진단 그런 절차를 조금 건너뛰면서 좀 미루면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뭐 사업성이 조금 용적률을 올려서 수익성을 조금 기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밖에 다른 이 재건축 재개발 어렵게 하는 다른 규제들은 또 없습니까 지금? 뭐 초과이익 분담금 제도라든가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 네, 아니면 조금 낮췄죠 그거. 그렇습니다. 근데 낮췄는데도? 근본적으로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으로요. 예. 재건축 재개발을 그 내용을 보면요. 예. 실거주 비율이 낮아요.
실거주 비율이 낮다. 예. 대통령께서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녹물 나오고 막 노후주택에 사니까 힘드시죠. 네. 그런데 그 사는 비율은요 임차인들이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역설적으로 소유자들은 즉 조합원들은요 돈을 벌려고 사는 사람 비중이 높아요. 아, 돈을 벌려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수익성이나 내가 이거를 해서 돈을 얼마나 벌 건가가 더 관심사라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이 수익성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정비 사업의 원래 근본적 문제가요 재정착률입니다. 재정착률. 네, 살던 사람들의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예. 환경을 개선해주는 환경 개선 사업이거든요. 예. 이 원래 목적이 환경 개선을 해줬는데 실제 살던 사람들은 젠트리피케이션처럼 쫓겨나고 그렇죠. 결국에 들어오는 사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재정착률이 25%가 안 됩니다. 거의 21%, 22% 됩니다. 아, 그거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손바뀜이 생기는 거죠. 이게 예. 손바뀜이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가격이 오르니까 팔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살던 임차인들이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재정착률이 더 떨어지고 재건축은 그나마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평균 25%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이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재건축 재개발은 네. 이렇게 일시적으로 어떤 규제를 다 철폐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굉장히 복잡하고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사회적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인프라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예. 기본적으로 공공의 자산인 용적이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용적률이라는 예. 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논의되고 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이 재건축 재건축 규제 완화를 딱 일단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제 법을 고쳐줘야 되죠. 일단 발표를 했는데 좀 성급했다고 보십니까? 그런 발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장에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느냐도 저는 좀 의문시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막 재건축 재개발이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진짜 새 아파트에 사시고 주거의 질이 좋아지느냐? 전 역설적으로 이번 발표 때문에요. 사업이 더 늦어진다고 봐요. 늦어질 수 있다.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모두 다 한다고 하잖아요. 뭔가 할 수 있다고 나선다면 그럼 어디만 되겠습니까? 오히려요. 더 그 열악한 곳은 더 안 될 거예요. 오히려 뭔가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지금 역세권은 그냥 놔둬도 재건축 할 수 있어요. 예. 오히려 역세권에서 멀어진 곳에 노후 아파트에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근데 지금 역세권만 50층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더 재건축이 다른 지역들은 차별화가 커지면서 느려질 수 있다는. 예를 들면 서울에만 하면 일기 신도가 더 늦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그런 걱정을 좀 하시는데 더 늦을 수 있다. 지역별로 뭔가 수익성이 좋은 쪽과 안 좋은 쪽에 편차, 격차가 더 커져 버릴 수 있지 그럴 수 않나? 있죠. 뭐 어차피 이런 부동산은 걱정을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아파트도 지역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나듯이 단지 환경에 따라서 사업 속도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이 단지 환경에 따라서 또 이 그 뭐랄까 재건축 추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 방식은 거의 민간 사업자 방식이잖아요. 법에 의한 민간 사업자 방식이기 때문에 주민의 합의하지 않으면 못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합의가 어느 정도 빨리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거는 결국에 수익성과 관련돼 있다 이거죠. 지금 뭐 대개 그 노후 아파트들에 사는 그 거주민들을 보면 상당수가 임차이지만 소유자들은 대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재건축을 원하지 않아요. 추가 부담금을 낼 이유도 없지만 또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재건축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동의율이 떨어지면 사업 속도가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환경 조건에 따라서 사업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되려면 시행이 되려면 이제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고쳐야 되잖아요. 이제 여당과 정부가 함께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야당은 어떻게 나올까? 이거 좀 지역 주민들 표를 의식해서 찬성을 할까요? 아니면 반대를 할까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이걸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반대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야당이. 특히 일기 신도시 특별법도 뭐 야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측면이 있고요. 근데 제가 꼭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렇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요 더 문제가 커지고 시행도 안 된단 말이죠. 시행도 안 된다. 이거는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사업이죠. 예. 사업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진짜 원한다면. 예. 근데 그런 게 지금 결여돼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니까 한 번에 다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늦어져요. 근데 아마 여당에서 그 시의적절하게 딱 택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시적절. 네, 제가 볼 때는 그 메가시티 서울 발표했듯이 지금 뭐 거의 조용해졌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요 도시비 주관경 정비법 모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여야 합의가 이거는 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역에서 가장 그 원하는 게 슬럼화된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하겠다는 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안 되는 지역이 이 지역을 미워하지 않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게 미워하게 되면 이제 상대성이 있어서 이게 안 해줄 수 있는데 대부분 정비사업치고는 주민들도 원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크게 반대를 안 해요. 그래서 아마 잘하면은 임시국회 때 통과되지 않겠나.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아서 지금 법이 통과 안 돼가 붕 뜬 게 있잖아요. 뭐 저기 아파트 이전 거주 조건, 실거주 폐지 이런 게 뭐 기대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좀 기대하는 게 좀 너무 이런 게 아닌가. 근데 이 재건축 재개발은 좀 양상이 좀 다른 틀어버립니다. 문제다. 워낙 여파가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전 거주 조건인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최초 입주부터 2년을 거주해야 돼요. 실거주 폐지. 네. 예. 만약 무주택자가 샀더라도 거주하고 팔아야 되는데 그냥 팔면 매각 차익만 누리잖아요. 그쵸. 그 투기 수요죠. 그러니까 야당이 이걸 반대한 이유는 그 대부분 서민들 집 없는 사람들은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서민들 집 없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돈이 있어도 집을 샀다가 살지도 않고 또 파네. 그리고 매각 차익만 누리기 때문에 집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에서는 반대하죠. 야당은 거의 서민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제 주택법 개정안은 그렇고 지금 도시민주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그것도 개념이 다르거든요. 이번 일시적으로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을 일제히 또 완화한다 그러니 아까 권대중 교수님 이제 시장이 좋아질 때 투기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너무 지금 뭐 미리 투기 대책 같은 걸 마련할 필요는 아니 그러니까 그 대책을 120 대책을 내놓을 때 이렇게 동시에 많이 완화하잖아요 지금. 완화돼서 만약에 시장이 투기가 일어나거나 또는 뭐 그 가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정부는 지체 없이 대응책을 내놓겠다 이 말을 한마디만 말이라도 좀 했으면 괜찮을 텐데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에 이제 좀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런 뭐 말을 생각이 있더라도 좀 말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이럴 때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앵커님께서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무주택자나 또는 실주택 언제 부동산을 사냐고 물어본다면 왜 언제 사야 돼요? 그럼 무주택 그게 지금 사야 될 때입니다. 올라갈 때 사면 이미 매도자가 물건을 내놓지도 않고 가격 올립니다. 지금 사야 될 때라고요? 하반기부터 만약에 금리가 내린다는 신호가 내린다면 사실은 오르기 전에 사는 게 맞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미 오르기 시작할 때 사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많이 올랐을 때 사요 또. 그러면 더 웃기는 거는 최고점에서 팔아야 되는데 내려갈 때 팔아요. 권대중 교수님 지금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무주택자들의 매수 시점은 지금이다. 상반기다. 네. 이광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기왕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린다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는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시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더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 집 마련할 때도 사실은 주택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매입하는 게 맞는데 저는 올해 하반기 뭐 내년도에도 좀 하락세가 불가피하지 않냐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내년까지? 내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올해 일단 하반기 하락폭이 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하락폭이 더 커질 거다. 네. 근데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진짜로 잘 사고 싶으면 그 다음부터 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그게 사실 쉽진 않지만 근데 그런 신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호는 뭐냐면 뭡니까? 집값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요. 그렇죠. 추세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에 만약 집값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집값이 더 떨어진다는 신호고요. 근데 이상하게 가격이 떨어지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증가해요. 반대로. 그렇게 되면 향후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럼 어디가 저점이냐 이게 바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 같은 걸 보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빠르면은 5월 정도쯤에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 같은데 금리를 내리면 미국은 한 번 내리는 게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연속해서 또 내릴 거예요 아마. 적어도 많이 내리면 2% 이상 내릴 수 있어요. 뭐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 3차례 정도 내릴 거다 그러면, 이렇게. 그다음 0.5 이상도 내릴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금리를 꼭 미국을 따라갈 건 아니지만 한두 번 정도 우리는 내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면 지금 거래량이 줄고 급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요. 노원구 상계동 같은 경우는 4억짜리 주택이 3억 정도에도 나옵니다. 급매물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4억 5천짜리가 3억에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물건들 살만하거든요, 그거. 그래서 이렇게 급매물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노려도 괜찮다고 보고 만약에 우리가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계속 그 장기 침체로 간다는 문제가 없는데 그나마도 반도체 시장이나 다른 시장이 좋아져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지난달에도 지금 38억 달러 지금 흑자를 봤고요. 지난해 6월 달에 그 11억 30억 달러 흑자를 봤을 때부터 10월 달까지는 무역 역조 현상이 어떤 거였냐면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었거든요. 이게 불황경 흑자였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거든요. 이제 그러면 저점을 통과한 시점이라면 내수 시장도 향후에 6개월, 1년 내에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 금리마저 지금 이제 내린다 그러면 저점이 아마 올해를 넘기지 않고 물론 장기 침체가 갈 수도 있겠고 또 거의 보합세로 갈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 제가 볼 때는 올해 내가 아마 저점일 수 있어요. 또 한 번. 제가 그 재작년 12월 달이 저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더블 딥 현상으로 올라갔다 다시 떨어진다고 예측을 했었는데 작년 11월부터 금리가 부동산이 내린 게 아마 길어야 1년 아니겠나. 그러네요. 시장이 좀 다시 회복되는 시점에 관해서는 조금씩 보는 관점은 다른데 정부 발표로 이제 은행이 곧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작하잖아요. 아이를 낳은 경우에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5억 원까지 초저금리로 대출해 준다. 이 꼭 특례 보금자리를 약간 연상케 하는데 작년에 했던 그 정도 효과가 시장을 좀 떠받치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신생아 특례 대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전 적다고 봐요. 적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유는 뭐냐면 특례 보금자리 론 때문에 저희가 연상 효과로 이거에 나오면 또 시장이 반등하고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특례 보금자리 론 해서 가격을 올려가면서 샀어요. 근데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야 이건 대출을 사서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렇게 공격적으로 특례 보금자리 론처럼 공격적으로 대출 받아서 집을 사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런 신생아 대출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예를 들어서 뭐 40대는 아니고 30대 초중반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아직 집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매수 여력이 제한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 상황이라든지 자금 여력. 자금력이 좀 부족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대출만 해준다고 막 높은 집값을 받쳐가면서 사기는 좀 힘들다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뭡니까? 특례 보금자리 론이 시장에 효과를 낸 이유는 대출도 있지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출 받아서 산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떨어졌죠. 그러니까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신생아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걸 대출받아서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리지 않는다. 그래서 전제 조항은 뭐다? 집값이 떨어져야 대출을 받는 수요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그냥 이것만 보고 예를 들어서 신생아 대출 나오니까 집값이 오른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뭐 제한적인 그런 논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생아 대출이 곧 뭐 그런 영향,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뭐 주가 하락을 제한하는 효과는 적을 거다. 또 신생아 대출도 나오고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은행에 지금 코픽스 금리가 떨어져서 이 변동금리, 담보대출금리도 조금 낮아지잖아요. 그런 영향이 시장에 줄 수 있는 지금은 이제 하락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대부분의 그 매수자들이 그 매수에 뛰어들지는 않아요. 대기 수요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은 영향은 없는데 제가 뭐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하락폭이 좀 줄어들게 되면. 줄어들게 되면 이제 매수 문의도 많아질 거고 또 뭐랄까 그 거래 건수가 좀 늘어나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제가 볼 때는 저점이라고 보는데 정부가 이제 그것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내놓은 대책 아니겠나. 당장 집을 사라고 내놓은 건 아니고요. 이게 2년 동안이니까. 그리고 2년 내에 그 아이만 그 낳게 되면 그렇죠. 뭐 혼인신고를 하든 안 하든 간에 혜택을 주면서
우리 이광수 대표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실제 자본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양가 부모에게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고 또 그거 말고도 10년간 합산 5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억 5천까지는 그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부모가 돈이 있다면 그러면서 이제 1.7%에서 2.7% 사이 최고 세율이 3.3이니까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다면 아마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회를 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늘어나고 활성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 부분이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고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충분하냐는 거예요. 부동산 수요가 충분하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을 안 해주거나 이런 특례가 없으면 시장에 수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수요가요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40대에서 30대. 네. 그러면 이 수요까지 끌어당겼으면 그럼 20대 특례 대출이 내년에 나와야 돼요. 나와야만 되느냐? 그러면 대학생한테 대출해주면서 집 사주라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자꾸 이런 정책들이 미래 수요를 지금 당기고 있어요. 당겨서 쓰는 거다. 그래서 저는 불안하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저출산 대책이냐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웃긴 게 죄송합니다. 효과가 흥미로운 거. 자, 저출산의 원인을 높은 집값에서 찾아요. 그렇죠? 정부도 네.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높은 집값을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은 안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집을 사라.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집값을 내릴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죠. 높은 집값은 그대로 있고, 자, 애는 그러면 대출 받아서 집 사. 이게 바로 저출산 대책치고는 뭔가 방향이 좀 엇박자가 나는 거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아니, 진단을 그렇게 했으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나와야 되잖아요. 진짜 흥미로운 건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시면 높은 집값이 저출세 원인입니다. 그러고요. 그러면서 취득세를 완화해 줘야 된대요. 이게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논리들을 가져오는지. 그래서 이거는 심지어 저출산 대책도 아니다. 저출산 대책도 아니다. 아이를 낳게 하려면요 두 가지가 선행돼야 돼요. 주택은 뭐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양육을 책임지는 게 국가가 저출산 문제는 나중에 부동산 얘기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의미 그리고 시장 영향까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광수 아리리서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